안녕하세요. 법 읽어주는 공정쌤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34회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이것만 알고 가면 과락은 없다. 마지막 주택법 시간입니다. 자, 제2조 정의인데요. 이 주택법에서는 용어의 정의가 거의 매회 빠지지 않고 나와 있죠. 자, 쭉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단독, 공동, 준주택인데요. 자, 여기서는 우리 단독과 공동의 차이점만 살펴보면 됩니다. 자, 단독에는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이 들어가 있고 공동주택에는 다세대 주택이 있다. 자, 다가구와 다세대 차이점은 여러분께서 직접 구분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준주택은 자, 주거시설로 이용이 가능한 시설이고 기숙사나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자,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준주택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 국민주택이 나오는데요. 국민주택이라 하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인데요. 이 국민주택 규모는 자, 주거 전용 면적이 한 호 또는 한 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자, 국가지자체, 토지공사,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또는 재정이나 이제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주택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이 국민주택 규모에서 85제곱미터 이하라고 말을 했는데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제곱미터까지 상한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민영주택이란 이러한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이 되겠고요. 다음은 임대주택이 됩니다. 임대주택은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이고요. 자, 이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과 그리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 시험에 나왔던 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자, 토지의 소유권은 이 건설 사업을 하는 시행자한테 있고 자, 건축물 및 복리시설 등에 대한 소유권은 분양받은 자가 가진다. 즉 땅을 임대하고 건물은 내 거다. 이 뜻이 되겠죠. 다음은 주택단지입니다. 이 주택단지도 예전에 가끔 나왔던 부분인데요. 자, 다음 강목의 시설로 분리된 토지. 자, 이 주택단지를 구분할 때 그 어떻게 분리되는지 그 가운데 들어가는 시설들을 말하는데요. 자, 감옥, 철도,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에 의해서 분리된 토지를 각각 개별 주택단지로 본다. 자, 이 부분은 감옥은 별로 안 나오고 남옥이나 다목이 자주 나왔었죠. 자, 일반 도로는 20m. 자, 도시계획 예정도로는 8m. 자, 일반 도로는 20m. 자, 21, 8도. 자, 20일 동안 8도를 돌아다녔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 두음자 좋아하시니까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에 준하는 도시공개시설 도로나 일반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로 분리된 토지도 별개의 주택단지로 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구별할 게 이 부대시설과 복리시설 차이점 가끔 묻고 있죠. 자, 먼저 부대시설은 자, 주택에 딸린 시설입니다. 즉, 이 부대시설은 꼭 있어야 한다는 시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주차장이라든지 관리사무소 그리고 건축 설비, 뭐 자전거 보관소, 조경시설, 공중화장실, 방범 설비 등이 있고 자, 복리시설은 꼭 없어도 되지만 이 생활 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감옥은 뭐 그냥 봐도 알 수 있겠지만은 자, 이 공동 작업장과 이 주민 공동 시설도 이 복리 시설에 해당된다. 자, 이 용어들이 비슷한 것들 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뭐 경로당 복리 시설이고 경비실은 부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 차이점 기억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 기반 시설과 기간 시설과 간선 시설이 또 헷갈리게 나오죠. 기반 시설은 이 국토계획법에 따른 기반 시설을 의미하고 기간 시설이란 도로나 상하수도, 전기시설, 가스시설, 통신시설, 지역 난방시설 등을 말하고 간선시설이란 주택단지 안에 기간시설, 주택단지 안에 이런 시설들을 주택단지 밖에 있는 같은 종류의 기간시설을 연결시키는 시설이다. 즉 주택단지 안에 도로가 있고 주택단지 밖에 도로가 있어요. 각각 기간시설인데 이 기간시설을 연결하는 것이 간선이다. 자, 간선은 연결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자, 공구라고 하면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공구별 300세대 이상, 300세대 이상에 따라서 둘 이상으로 구분된 일단의 구역으로서 자, 착공신고나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구역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이 공동주택, 그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 자, 그대로 정의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생활이 가능한 구조를 하되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 소유할 수 없는 주택을 말합니다. 자, 이것도 이 세대 분리형은 조금 구분형은 구분이 되는데요. 자, 1호와 2호에 따라서 구분이 됩니다. 먼저 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건설하는 공동주택의 경우는 이러한 요건들을 다 갖추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서 행위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설치하는 공동주택의 경우도 이렇게 구별하고 있는데 대부분 비슷한데 뭐 이런 부분들을, 자, 이 가장 큰 차이점이 이 감옥과 남옥이 되게 비슷하게 써 있어요.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과, 자, 이 사업계획 승인받는 경우는 현관을 설치하는 거고, 이 행위허가를 할 때는, 자, 이 구분 출입문, 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비슷한데 요 차이점, 요런 것들은 시험 내기 굉장히 좋죠. 물론 뭐 문장이 좀 길어지긴 하지만 괄호 넣기 하기도 되게 좋고요. 자, 요런 차이점이 있다. 그리고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 자, 그럼 300세대는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니죠. 300세대 미만입니다. 요거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이면서, 그리고 장수명 주택은, 자, 구조적으로 오랫동안 유지 관리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고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 등이 우수한 주택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리모델링 기본 계획은, 자,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자, 리모델링은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수직 증축형과 세대수 증가형이 있는데, 이 리모델링 기본 계획은 수직 증축형이 아닌 이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도시가면 이주 수요 집중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이 건강 친화형 주택. 이 건강 친화형 주택의 정의는 되게 우리가 용어에서부터 바로 추정이 될 수 있는데, 자, 이걸 왜 가져왔냐면 이 건설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건설 기준이 정해져 있어서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세대 내에 실내 공기 오염 물질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건강 친화형 주택으로 건설해야 한다라고 이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러한 사항들을 갖고 있는 건강 친화형 주택, 이 5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해야 된다. 자, 이제 법의 내용을 좀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이 주택건설 사업자에 대해서 볼게요. 법 제4조에 나와 있고요. 자, 1항 연간 단독 20호, 공동 20세대, 도생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연간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 사업. 자, 주택건설 사업과 대지조성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장관에게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각각 이 주택건설업은 호수가 정해져 있어요. 20, 20, 30. 그리고 대지조성의 경우에는, 자, 연간 1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려는 이 시행자들은 장관에게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다만 각구 사업 주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주택법은 예외의 규정들이 시험에 자주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국가지자체, LH나 지방공사, 그리고 이 공익법인, 그리고 이 주택조합이나 이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자는 등록을 하지 않아도 사업 시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주택조합은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하는 경우에만, 또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도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고용자만 해당이 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자, 그리고, 자, 이 공동사업 주체는 법 제5조에 나와 있는데요. 자, 이 토지 소유자가 주택을 건설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1항에 따라서 등록된 사업자 공동사업 시행할 수 있고, 자, 주택조합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때 주택조합에는 세대수를 증가하지 아니하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제외됩니다. 그래서 지문에
세대수를 증가하지 아니하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 시행을 할 수 있다라고 쓰여 있으면 X가 되겠죠. 자, 제외. 마지막, 고용자가 그 근로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자, 고용자는 무조건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할 수 있다 아니고 하여야 한다입니다. 다음은 주택조합입니다. 법 제11조부터 쭉 나오는데요. 살펴보겠습니다. 자,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자,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구청장에게. 그리고 인가된 내용을 변경하거나 주택조합을 해산할 때도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인가를 받는 조건이 자, 마련하는 경우와 리모델링 하는 경우가 조금 조건이 달라요. 자, 2항은 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한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려는 자가 있는데, 자, 2항 같은 경우는 최근에 재작년에 개정이 됐는데 아직 출제가 안 됐어요. 어떤 게 출제가 안 됐냐면 이 2호. 기존에는 이 요건 중에서 해당 주택 건설 대지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사용 권을 확보하기만 하면 이 조합을 설립할 수 있었는데, 추가적으로 이 토지의 소유권 15%의 토지 소유권, 자, 사용권은 80%, 소유권은 15%, 이 조항이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3항은 이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자, 결의가 필요한데, 주택단지 전체를 하고자 할 때와 동별로 하고자 할 때가 있어요. 전체를 하고 싶을 때는 전체의 구분 소유자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와 각동 구분 소유자의 의결권의 각 과반수 결의가 필요하고, 그 어떤 한 동을 할 때는 그냥 그 동의 구분 소유자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요건들을 갖춰서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 주택조합 업무의 대행입니다. 법 제11조의 2항 2가 되겠고요. 주택조합. 자, 리모델링 주택은 안 돼요. 이 주택조합 및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주택조합 업무를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을 보유한 자, 법인 5억, 개인 10억 외의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없다. 말이 어렵죠. 바꿔 말하면 법인 5억, 개인 10억인 요런 사람들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라고만 됩니다. 자, 이 여섯 명의 사업자들에게 대행을 할 수 있다. 다만 그때 이러한 자본금을 보유한 자여야만 한다. 자, 그럼 이 업무 대행자에게 대행시킬 수 있는 조합의 업무도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조합원 모집, 토지 확보, 그리고 사업성 검토,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 지원, 사업계획 승인 신청 등 업무 대행, 그리고 5호 계약금 등 자금의 보관 및 그와 관련된 업무의 대행은, 자, 아까 제가 읽진 않았는데 대행할 수 있는 자는 등록사업자,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중개업자,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전문관리자. 자, 또 등록사업자 나오는데 1호와 이 4호는 다릅니다. 해당되는 법령이. 그리고 마지막 5호가 신탁업자가 있는데, 이 신탁업자는 이 5호에 관한 사항은 무조건 이 신탁업자에게만 하도록 한다고 이 사망에 쓰여 있네요. 자, 주택조합 및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제2하 5호에 따른 업무 중 계약금 등의 자금 보관 업무는 신탁업자에게 대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자, 이 자금의 보관 업무는 신탁업자에게 대행하도록 하여야 한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업무 대행자는 연도별로 분기마다 이 실적보고서라는 걸 작성을 해서 나한테 일을 맡겨준 사람한테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요. 다음은 법 제11조의 3, 이 조합원 모집 신고 및 공개 모집입니다. 일부 개정된 것들이 아직 출제가 안 돼서 가져왔습니다. 자, 1항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하여서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자, 토지의 사용권을 확보하여 신고하고 공개 모집의 방법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자, 이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여기서는 토지 사용권의 50% 이상을 확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 조합 앞에 설립 인가 조건과 조금 달라요. 자, 50% 이상 토지 사용권을 확보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서 공개 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합니다. 설립인가 신청할 때는 아까 사용권원의 80%였는데 이 조합원을 모집할 때에는 공개 모집 방법으로 해야 되고 하기 위해서는 50%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해야 한다. 자, 1항에도 불구하고 공개 모집 이후에 사망이나 자격상실 탈퇴 등으로 인한 결혼을 충원하거나 미달된 조합원을 재모집할 때에는 자, 이 신고 절차가 필요 없고 그 다음에 공개 모집이 아닌 선착순의 방법으로 모집할 수 있습니다. 결혼을 충원하거나 재모집할 때는 선착순으로 신고도 하지 않고 모집할 수 있다. 자, 그리고 7항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조합원의 모집 신고를 하는 날에 그 주택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그리고 8항 조합원을 모집하는 자, 이 모집 주체와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는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계약서까지 작성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조합원 모집 광고를 할 때 준수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이 광고의 내용입니다. 자, 1호부터 5호까지 나와 있고, 자,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을 위한 광고라는 문구를 써야 되고, 조합원의 자격기준 당연하죠. 그리고 이 주택건설 대지의 사용권을 몇 % 확보했냐, 소유권을 몇 % 확보했냐, 그리고 4호, 5호는 명칭이나 소재지, 일반 사항이죠. 이런 것들도. 다음은 이 주택조합의 해산입니다. 법 제14조의 2가 되겠고요. 주택조합은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자 3년이 되는 날까지 설립인가를 받았어요. 인가를 받았으면은 이제 사업계획을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승인을 못 받았대요. 3년이 지날 때까지 승인을 못 받으면 자동으로 해산되는 건 아니고 총회 의결을 거쳐서 해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의결을 통해 결정합니다. 여부를 결정하는 거예요. 자, 2항 주택조합의 발기에는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 아까 모집을 할 때에는 공개 모집 방법으로 해야 되고 신고를 하라고 돼 있었죠. 그래서 신고를 받아서 신고 수리가 됐고 2년이 됐는데 아직 설립인가를 못 받았어요. 못 받았을 때 이때는 총회 의결을 통해서 사업의 종결 여부를, 자, 사업이 아직 시작이 안 됐으니까 계속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합니다. 이때도 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고 3항에 보면은 총회를 하고 싶으면 7일 전까지 통지하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해산을 결의하거나 사업 종결을 결의하는 경우에는 청산인을 선임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자, 이 발기인의 경우에는 이 총회 결과, 사업을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계획입니다. 법 15조 사업계획의 승인. 자, 이 아까 주택사업은 주택건설사업과 대지조성사업으로 구분이 되는데, 이 사업의 등록 기준이 아니고, 이제는 이제 사업이에요, 사업. 이러니까 이제 호수가 달라집니다. 단독 30호, 공동 30호. 아까는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20호, 20호였는데, 30호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주택건설 사업에서 한옥 공동택지는 일반 택지는 50호까지. 그리고 대지조성 사업은 일만 그대로예요. 이 시행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사업계획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신청을 받으면 6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죠. 자, 먼저 이 주택건설 사업이나 대지조성 사업이 자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자, 이 대도시 시장까지가 승인권자가 되고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시장 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이 빠지고 시장 군수가 들어갔습니다. 10만 제곱미터 기준으로 이상과 미만. 그리고 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자, 주택 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 공급할 수 있는데 이때 주택 규모가 정해져 있죠. 최소 주택은 600세대 이상 주택단지를 건설할 때 이 공구별로 분할해서 할 수 있다. 그리고 법 제16조는 사업계획의 이행 및 취소입니다. 사업 주체는 승인받은 사업 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해야 하고 당연하죠. 다음 각호 구분에 따라 공사를 시작해야 한다. 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으면 공사를 착수를 해야 되는데 착수해야 되는 시점도 정해져 있어요. 자, 15조 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 자, 요거죠, 요거. 자, 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받은 날부터 5년 이내 착공해야 되는 거고, 자, 2호는 15조 3항, 아까 공구별로 분할해서 하는 경우, 이때에는 자, 공구별로 나눠져, 예를 들어서 두 개로 나눴다 칩시다. 그럼 자, 첫 번째로 하는 데는 1호와 똑같이 5년 이내 하면 되는 거고, 자, 그 외의 공구는 해당 주택단지에 대한 최초 착공 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자, 최초 착공 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 공사 시작해야 되고, 자, 그리고 이렇게 1년의 범위에서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대지 소유권 확보입니다. 이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는 자,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도록 해야 되는데, 자, 확보를 안 하는 경우가 또 보기 좋게 4개가 나와 있네요. 괄호 지문의 내용이 좋게. 자, 1호 지구단의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 사업에 해당 대지 면적 80%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고, 확보하지 못한 대지가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 주체가 주택건설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지만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거나, 국가지자체, LH, 지방공사와 주택건설 사업하는 경우, 그리고 리모델링 결의를 한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매도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다음은 법 제22조 매도 청구입니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이번에 이제 승인을 받았어요. 사업 주체가 해당 주택건설 대지 중에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에게 이제 땅을 내놔라 하는 거죠. 아직 땅의 사용 권한을 확보하지 못했지만 이제 사업을 해야 되니까 이제 니네 것까지 다 살게 라고 이제 청구하는데, 그때 가격은 시가예요. 시가로 청구할 수 있고, 이때 대지 소유자와 이 소유자와 이 사업 주체 간에 최소 3개월 이상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때 또 기준이 나와요. 대지 면적의 95%까지 이상을 확보했으면, 자, 이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가 가능하고, 이 외의 경우에는 내용이 길죠. 뭐 나오기는 어려울 겁니다. 아마 이렇게 일단 1호까지만 암기하는 1호까지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동의를 확보했을 때에는 리모델링 결의를 한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그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의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매도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매도 청구까지 봤고요. 다음은 감리자입니다. 이 감리자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조항이 됩니다. 법 제43조에요. 주택의 감리자 지정.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와, 그리고 시장군수구청장이 리모델링에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자, 이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거나 리모델링 허가를 받았을 때는, 자, 건축사법이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감리 자격이 있는 자를 해당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로 지정을 하여야 한답니다. 자, 의무조항이에요. 임의규정 아니고 의무조항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을 하냐? 자, 이 건설 엔지니어링 사업자는 무조건 할 수 있고, 건축사 사무소 개설 신고를 한 자는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감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300세대 이상이 되면은 건설 엔지니어링 사업자만 감리자가 될 수 있고, 이 건축사 사무소 개설 신고를 한 자는 될 수가 없어요. 자, 다만 사업 주체가 국가 지자체 LH나 지방공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인 경우와 공사 감리를 하는 도시형 생활의 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리자로 지정하지 않아도 된다. 감리자를 지정하지 않아도 된다. 요 사항이 됐고요. 그리고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업무 수행 중에 위반 사항이 있음을 알고도 묵인하는 등의 사유가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리자를 교체하고, 그 감리자에 대해서는 1년의 범위 내에서 감리 업무의 지정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권리 제한까지 봤고요. 다음은 법 제44조의 감리자 업무. 자, 감리자는 자기에게 소속된 자를 감리원으로 배치를 하고 다음에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자, 감리자의 업무예요.
시공자가 설계 도서에 맞게 시공하는지. 자, 감리자는 이 사업자를 대신해서 감독하는 자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그래서 이 시공자가 설계 도서에 맞게 시공을 하는지, 시공자가 사용하는 자재가 기준에 맞는 자재인지, 그리고 이 품질 시험을 하였는지. 자, 마감 자재 및 제품이 이 사업 주체가 이 마감 자재 목록표 등을 영상물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사업을 할 때. 그것과 동일한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업무를 수행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감리자가 문제 났을 때는 이 배치 기준이 나올 수도 있고 교체 사항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먼저 배치 기준은 시행령 제47조. 자, 이 감리원입니다. 감리자가 아니고 이제 감리원인데, 자, 감리원은 감리 자격이 있는 자를 공사 현장에 상주시켜서 감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 감리원을 배치할 때는 총괄 감리원 1명과 공사 분야별 뭐 전기, 통신, 토모 이렇게 공사 분야별 감리원을 각각 배치하도록 하고 있고요. 이 1명으로 지정되는 총괄 감리원은 이 전체 사업 기간 동안 배치를 하고, 아까 이 공사 분야별 뭐 토목, 전기, 조경, 뭐 통신 이 부분은 해당의 공사 기간 동안은 꼭 배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감리원은 이 해당 주택건설 공사 외 건설공사에는 중복하여서 배치하지 아니할 것 돼 있어요. 그리고 이 48조에서는 감리자의 교체 사유, 아까 우리 앞단에서 봤죠? 감리자를 교체할 수 있고 그 사람한테 1년 동안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죠. 자, 1호는 감리 업무 수행 중에 발견한 위반 사항을 묵인하였을 때나, 그리고 뭐 이의신청 결과 시정 통지가 3회 이상 잘못된 것을 판정된 경우, 그리고 감리원을 상주를 시키라고 했는데 1개월 이상 감리원을 상주시키지 아니한 경우, 뭐 부정의 방법은 당연한 거고, 그리고 이 스스로 수행 의사를 포기한다는 의사를 바뀌었을 때도 감리자를 교체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은 이 주택 공급 부분인데요. 주택 공급 부분은 원래 법상에는 굉장히 양이 많죠. 양이 많은데 제가 딱 이 한 장만 갖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시험에 뭐 투기 과열지구라든지 뭐 분양가 상한제 전용주택 등이 좀 자주 출제가 됐고, 또 이 이전 시험들에서 보통 이 법률에서 출제가 되면은 그냥 보통 난이도 보통 정도 되는 거고, 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들어가면 조금 난이도가 올라가는데, 이 시행령의 이 별표나 시행규칙의 별표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 굉장히 난이도가 어려워지는데, 이 주택법은 이 시행령의 별표가 총 5개가 6개가 있어요. 6개가 있는데 여기에서 한두 번이 나왔었어요. 뭐 이 분양가 상한 전용주택의 상한제 전용주택 매입 금액이라든지, 뭐 공동주택 리모델링 허가 기준에서 뭐 그 내용들 어떻게 뭐 동의를 받고 이러한 내용들이 출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별표 지금 제 전매 제한 부분이 별표 3인데, 해당 이 시행령의 별표 3의 정확히 말씀드리면 3의 2가 되기 3이 되는데, 이 부분이 최근에 개정된 부분도 있고, 개정이 올해 4월 7일 날 됐어요. 그래서 일단은 어쨌든 개정이 되었으니까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가져왔습니다. 자, 먼저 이 전매 제한에서 공통사항이 나오는데요. 전매 행위 제한 기간은 해당 주택이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자,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기산이 돼서 적용이 되고, 자, 이 원칙은 이 쭉 이 공통사항 말고 이제 막 이 제가 지금 표로 정리한 부분에 대해서, 원래는 이제 하나씩이 기본인데 둘 이상에 해당될 때는 어떤 걸 적용할 거냐. 원칙은 긴 전매 행위 제한 기간을 적용을 하는데, 다만 조정 대상 지역 중에서, 조정 대상 지역은 과열 지역과 위축 지역이 나오죠. 그 중에서 위축 지역의 경우에는 가장 짧은 제한 기간을 적용한다. 그리고 이 다목 전매행위 제한 기간 이내에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이전 등기를 완료한 때에 전매행위 제한 기간이 지난 것으로 본다. 이게 공통사항으로 있고요. 자, 이 그 각 지역별로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나옵니다. 되게 문제 내기 좋죠.
자, 먼저 기본은 투기과열지구가 되겠습니다. 투기과열지구는 자, 수도권은 3년, 비수도권은 1년.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은 자, 조정대상 지역 아까 과열지역과 위축지역이 나눠진다고 했죠. 자, 과열지역은 투기과열지역과 똑같아요. 똑같고 위축지역은 더 짧습니다. 자, 6개월. 자, 공공택지는 6개월. 그리고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같은 경우는 자, 공공택지는 뭐죠? 공공이 시행하는 택지예요. 뭐 LH나 뭐 지방공사들이 택지개발 사업이나 도시개발 사업으로 공급하는 그 분양 그 주택건설용지를 분양받은 경우 그런 데죠. 자, 이런 공공택지들은 자, 여기도 지금 3년, 1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개는 3년, 1년이 쭉 내려오는데 이 공공택지 외에 그냥 말 그대로 민간이 사업하는데 땅을 받은 사람들은 여기는 이제 투기과열지구하고 투기과열지구 외가 들어갑니다. 투기과열지구는 이 3년 1년 규정이 똑같이 적용이 되고 투기과열지구 외의 지역은 이 공공택지 외의 택지 기준 적용, 이 아랫게 적용이 된대요. 여기서부터 이제 좀 복잡해집니다. 자, 그래서 이 공공택지 외의 택지, 즉 민간이 시행한 택지라고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 민간이 택지 개발 사업을 시행을 했고 거기서 분양하는 토지를 건설 사업자가 분양을 받아서 그 토지에 지어진 아파트에 들어갔을 때, 자,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이 돼요. 근데 여기는 3년 1년이 아니네요. 훨씬 더 짧아집니다. 민간이어서 그런지. 자, 이 수도권은 이 수도권 정비계획 따라서 과밀억제 권역, 성장관리 자연보전 권역으로 나눠지는데, 과밀억제 권역은 1년, 그리고 이 기타는 6개월이 되겠고, 비수도권은 광역시 중에서 도시 지역만 해당이 되고, 자, 6개월, 짧죠? 자, 6개월만 지나면 할 수 있고. 어쨌든 이 공공했을 때는 좀 확실히 뭐 가격이 싼 부분이 있으니까 좀 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공공 재개발 사업 또한 이 공공택지 외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자, 이 공공택지 외의 택지, 그냥 민간택지라고 할게요. 민간택지에 적용하는 거는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에서도 일부는 요 민간택지 적용을 하고 공공재개발 사업도 이 민간주택을 적용을 한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표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 주택법을 마지막으로 국계법, 도시개발법, 주택법은 이 법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쭉 훑어드렸고, 도시정비법은 이제 특정을 해서 이제 그 괄호에 나오는 숫자 부분만 한번 살펴봤어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여러분들께서 많은 도움을 받았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남은 기간 동안 요 부분만 충분히 내가 숙지를 하고 이해를 하고 간다면 해당 시험장에서 분명히 40점, 50점까지 맞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수험생 여러분 너무나 고생 많으셨고요. 합격 꼭 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